일요일 날 늘 쉬어야 되는데 철학 공부한다고 이렇게 나오셔서 좀 힘드시죠? 괜찮습니까? 그 생각해보면 일요일이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해요. 언제부터 일요일이라고 하는 게 생겼나요? 우리 조선시대 때는 일요일 날 해서 안 놀았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기독교 영향이겠죠. 그죠? 하느님이 그 세계를 창조하다가 7일째 쉬었다 해서 우리도 이제 쉬게 되는데요.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느님이 조금 더 빨리 세상을 만들었으면은, 예를 들어서 3일 만에 만들었으면 우리가 4일 만에 한 번씩 놀 거 아니에요. 조금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느님 덕분에 1월 우리가 쉬게 돼서 좋은데요. 기독교의 장점인 것 같아요. 또 기독교는 희년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희년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기쁠 희자 써서 희년. 70년마다 한 번씩 오나요? 7년마다 한 번씩 오고, 뭐 70년마다 한 번씩 오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요. 그죠? 그게 왜 희년이에요? 또는 안식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안식년, 사바스. 7년 내지 뭐 70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왜, 그건 어떤 의미예요? 사바스, 안식년 또는 희년 이런 거예요. 그 구약 성경 읽어보면 나옵니다. 모세전에 나오던가요? 거기 보면은 그런 안식년과 희년을 정했는데, 그때는 노예를 풀어주게 돼 있더라고요. 노예. 조금 뭐 희년과 안식년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자기 집에서 오랫동안 부려먹던 노예를 풀어주도록 돼 있어요. 해방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일찍부터 노예 해방이라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독교가 참 탁월한 종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중세시대 거쳐가면서 기독교가 봉건 체제를 정당화시켜서요, 많은 사람을 괴롭게 만들었던 사실입니다만은 그런 장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만 오늘 이상하게 기독교 칭찬부터 하면서 시작하게 됐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첫 번째 강의에서 이 책의 제1부를 다뤘습니다. 1부의 주요 내용은 기억나시죠? 이데올로기라든가 대중조작이라든가 주로 이런 문제를 다뤘습니다. 여기에서 프레임의 개념이라든가 프레임, 또는 나치가 그 유대인을 어떻게 박했는가라는 얘기라든가, 또는 실증주의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시죠? 나중에 한번 책을 다시 읽어보시고요. 자, 오늘은 우리 책의 제2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부에서는 주로 욕망의 문제를 다뤄요. 사실 우리 시대가 욕망의 시대 아닙니까? 욕망을 해방하고요, 욕망을 마음껏 추구하는 시대 우리 살고 있는데요. 이 욕망 때문에 많은 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욕망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파악하는가가 이 책의 제2부에서 주로 다뤄지고 있어요. 마침 이 욕망의 문제와 관련해서 나한테 질문을 했던 학생들이 두 개의 책을 읽어봤냐고 질문을 했어요. 하나는 김난도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그런 책가요. 읽어보셨습니까? 아프니까 청춘이야? 안 읽어보셨어요? 아플 것 같아서 못 읽어서 말이 되네요. 그죠? 또 스님이신 것 같은데요. 해민 스님의 책 이름은 가면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두 가지 책을 나보고 읽어봤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사실 저도 안 읽어봤습니다만은 우리 학생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책을 도서관에 부랴부랴 빌려서 사서 봤어요. 혜민의 책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빌려가서 겨우 나중에 구했고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은 도서관에 뭐 10권 정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빌려서 우선 그거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혜민의 책을 읽었던 것 같은데요. 재밌기도 했고 또 약간 문제점도 있고 해서 오늘 이 책의 2부에서는 주로 이제 그 두 가지 책을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문제는 욕망에 관한 그런 문제예요. 자, 이제 여러분 교재를 보면서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제 2부, 제 4강이죠. 김남도의 책, 아프니까 청춘이다. 하필 이런 책이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또 유행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요 시기 기억납니까? 김남도의 책이 뭐 200만 부 팔리고 했던 그 시절. 아마 이명박 정부 막 들어섰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박근혜 정부 들어오기 직전인가요? 아마 그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때는 이런 책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팔렸어요. 아마 시대적 분위기를 잘 탔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 시대에 이런 책들이 많이 팔렸을까? 그 시대가 사실 청년들이 경쟁이 아주 심화되었던 시기 아닙니까? 신자유주의 시대의 병폐가 이제 노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서로 경쟁이 심화됐고요. 그래서 일부 성공한 청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많은 청년들은 좌절하고 또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불만에 쌓였고요. 고통에 쌓였던 것 같은데요. 이런 청년들의 분위기를 이제 틈타서 이 청년들을 이제 위로하거나 또 청년들의 충고를 주기 위해서 이런 책들이 팔렸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요즘 와서는 또 이런 책들이 안 팔리는 것 같아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런 책들을 읽어봤더니 별 도움이 안 되더라. 뭐 그럴 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도 있었고 또 단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 맨 처음에 들어가면서는 코스모스 얘기가 나오는데 좀 엉뚱한 얘기입니다만은 마침 이 책을 쓸 때가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페북에서 코스모스란 시를 올려줬어요. 근데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또 마침 제가 살고 있는 그 남양주에 코스모스 그 밭이 있습니다. 한강하고 그 왕수천이 이렇게 만나는 곳에 이제 고수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시에서 아주 코스모스 단지를 개발해가지고요. 밭을 개발해서 가을이 되면은 코스모스들이 엄청나게 피어나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놀러 와 보세요. 남양주에 코스모스 단지가 있는데. 그래서 생각이 나서 시를 한번 소개를 해줬습니다. 한번 읽고 잠시 쉬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 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시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코스모스의 중심은 흔들린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책이 없나요?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드리려고요. 자, 보십시오. 자, 거기 60페이지 있죠? 60페이지. 한번 보세요. 시. 재미있는 시니까. 코스모스의 중심은 흔들림이다. 흔들리지 않았으면 결코 몰랐을 중심. 중심이 없었다면 그 역시 몰랐을 흔들림. 재미있는 얘기죠. 흔들림과 중심은 흔들리지 않고 고요히 서 있는 거죠. 흔들리는 것과 중심, 서로 모순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흔들리기 때문에 중심이 있는 거고 또 중심이 있기 때문에 끝없이 흔들릴 수 있는 거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미있는 시였습니다. 마치 자전거가 계속 달리기 때문에 서 있고, 그죠?
서 있으려면은 달릴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얘기 같아서 흥미로워서 여러분들 한번 보라고 여기에 옮겨놨습니다. 철학적인 뭐 의미는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요. 우리 주제하고는 조금 떨어진 거니까 그 정도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김난도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읽고 쓴 소감입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 내용 없어요. 괜히 이제 페이지만 늘여놓은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이제 소감은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떠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조금 진부했습니다. 하기야 뭐 철학 교수가 이걸 읽었으니까 좀 진부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재미있는 말들이 있어서 쉬운 얘기도 진부한 얘기도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하면은 잘 팔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이런 재능이 있었으면은 책을 좀 팔아가지고요. 좀 돈을 벌었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재능이 없어서 내가 쓴 책은 팔리지를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그 다음에 당신은 메시라는 절에 소개를 해줬습니다. 인생을 시계판에 이렇게 대비시켜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은 대개 한 20살, 20살 내지 24살 정도 되는데 시계판에서는 출근 시간에 해당됩니다. 6시 이 정도 되고요. 근데 나이는 시계판에 비유해 보니까 딱 퇴근 시간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충분히 앞으로 일해야 되고요. 나는 이제 술 먹고 잠자고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과 제 인생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요. 아주 재미난 비유 같았습니다. 네? 이거요. 김난도 교수님 이 김난도 분이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예. 아마 다른 데서 가져온 거예요. 그렇겠죠. 가지고 왔어도 뭐 어쨌든 재밌게 얘기하면은 그게 이제 장점이죠. 자, 또 뭐 이런 얘기도 해서 이런 얘기는 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30cm 밑에 바닥이 있는데 혹 떨어지면 죽을까 해서 밧줄에 매달려서 바둥바둥 매달려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야말로 애쓰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과 닮았다는 겁니다. 마치 죽을 결심을 하고 밧줄을 놔버리면은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땅 밑이 30cm니까 떨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무서워가지고 밧줄에 매달려서 바둥바둥 떨고 있는 게 마치 인생의 모습과 같다는 건데 사실 저같이 좀 오래 살은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주 이럴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떨어지면 죽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온갖 참 창피한, 지금 생각하면은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고 읽으니까 아주 재미있는 말이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 삶에서도 약간 도움이 될 만한 말이 아닐까 싶어요. 때로 한번 밧줄을 놓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뭐 이 김남도 씨가 이제 소개한 말인데요. 뭐 어장관리라는 말도 있어요. 요즘 때 이런 말 쓰나요? 이미 지났어요. 이미 지났나요? 네, 이제는. 네. 근데 김남도 그 교수가 교수할 때도 저도 이제 교수를 하고 있었고 학생들을 만났는데 우리 학생들은 이런 말 안 쓰더라고요. 이상하게 김남도 교수 학생들만 이런 말을 써서 내가 개인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아마 차이도 있겠죠. 내가 주로 가르치는 학생들은 시골 학생들인데 굉장히 순박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주 재미있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재미있는 말들을 이제 소개했고요. 그것도 이제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절이 이제 서부 개척 정신이라는 이제 절인데요. 요게 아마 김남도 교수가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글을 썼을 때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서부 개척 정신. 뭐 서부 개척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카우보이가 황야에 권총 하나 딱 들고 아니면 곡괭이 하나 딱 들고 개척하러 나가는 거죠. 거기에 어떤 위험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마어마한 꿈을 가지고 있죠. 주로 서부 개척에 나섰던 이유가 뭡니까? 황금을 캐기 위해서 나섰던 거죠. 그래서 뭔가 성공만 하면은 어마어마한 떼돈을 버는데, 그러나 어떤 위험이 닥쳐올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 과감하게 뛰어드는 그런 모습이 서부 개척 정신이고요. 카우보이 정신이고요. 사실 미국의 핵심적인 정신이죠.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서부 개척 정신이 강조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시대였나요? 박정희 시대죠. 박정희 시대가 그 유명한 말 하면 된다. 우리는 그냥 라면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요. 하면 된다라는 정신으로 안 되면 뭐 되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경제 사회를 건설했죠. 그래가지고 뭐 온갖 비리를 저질러 가면서 세계를 휘젓고 마침내 온 나라 같은 성장을 거뒀던 것 같아요. 자, 이런 박정희의 시대적 정신은 하면 된다 이런 정신은 사실 그 박정희가 시대에 그 교육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집성되어 있는 국민교육헌장이라는데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교육헌장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네. 아마 요즘 책에는 국민교육헌장 네? 없대? 없어졌어요? 집에 못 갔어요. 네? 국민학교 때 네. 못 외우면 집에 못 갔어요. 못 갔죠. 저는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인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입학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부터 외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길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근데 매일 그걸 외워야 되는데 잘못 외우면은 그때는 막 폭력, 얻어맞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 또 매일 1000마디는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는 민족중흥의 산맥을 타고 뭐 태어났다라는. 나머지는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 핵심적인 정신은 기억이 나요. 하면 된다라는 정신이고요. 소위 개척 정신이죠. 자, 여기, 그 다음에 서부 개척 정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여기 그 64페이지 맨 앞에 부분, 앞에 절만 보시면은 어떤 내용인가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64페이지 맨 위에 부분.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성공에 이르기 마련이다. 때로 쉬면서 자기의 목표나 방법에 관해 성찰할 필요도 있다. 안주하지 마라. 불확실한 미래, 가능성에 대해 도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해야 한다. 절망할 필요는 없다. 아직 젊으니까. 시련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좋은 말이죠.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말이고요. 그래서 좋은 말인데 나중에 우리 보면 여기 좀 문제가 있는 점도 있어요. 문제점은 우리가 나중에 한번 보고요. 조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미국식 지혜를 한마디로 줄여 말할 수도 있다. 하면 된다. 여기에 물론 사랑이라는 양념이 빠질 수 없습니다. 여기에 김남도 책을 읽어보니까 그 서부 개척 정신을 쭉 얘기하다가 이제 한두 꼭지에는 사랑에 대한 얘기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사랑을 찬양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그런 개척 정신과 사랑의 정신은 조금 대립되기도 하죠. 사랑과 좀 서부 개척 정신은 대립되지 않을까요? 때로는. 왜냐면은 개척을 하려다 보면은 사랑은 좀 걸그적거리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좀 조화시켰을까 해서 의심스러워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김남도식으로 선생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미치도록 사랑하라. 몰두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충고는 미국식 지혜와는 충돌하죠. 비합리적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양념입니다. 그래도 김남도 교수는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바쳐야 하지만 그 관계 속에 나가 보이지 않는다면 문제이다 라고 말하죠. 나를 잊어버릴 정도로 사랑에 몰두하지는 마라. 사랑, 그건 적당히 해라.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읽어보니까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은 좀 적당히 해라. 우리의 삶의 목표는 개척 정신이고 성공하는 것이고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남도 교수의 이제 주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런 서부 개척 정신인데요. 사실 이런 식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이 요즘 서점에 가면은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지죠. 대개 책의 이름, 제목을 보면은 무슨 경영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자기 경영. 다 성공을 위한 길이죠. 내용은 다 대동소이해요. 또는 뭐 스티브 잡스의 경영법, 노하우 뭐 이런 식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대체로 비슷한 내용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도전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열정적으로 해야 되고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이런 도전정신 자체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고요.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받아들였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나 어떤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면 된다라는 정신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하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 또 뭐 다른 경우는 없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한 2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면 안 되는 현실적인 상황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경우에는 현실적인 것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열심히 하면은, 잘못하면은 더욱더 세상을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단적인 예가 누굽니까? 박근혜 우리 전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늘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는 밤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세상은 어떻게 됐나요? 더욱더 망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한 게 꼭 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 얘기인데요. 이제 한번 책을 읽으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자, 탱자, 제4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 예. 유자와 탱자. 예, 유자와 탱자, 김남도 교수의 서구 개척 정신은 그 자체로 본다면 잘못은 아닙니다. 사실 청년들에게 이런 진취적인 개척 정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상도 그저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상이 특별한 현실에서 젖는다면 다른 현실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합니다. 혹시 이런 속담을 아시나요? 강남에 사는 유자가 강북에 가면 탱자가 된다. 사상이라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어떤 현실에서는 필요하고 의미도 있지만 어떤 현실에서는 오히려 해가 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예, 여기 한 속담이 하나 소개되어 있는데요. 강남의 유자가 강북에 가면 탱자가 된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자하고 탱자는 서로 굉장히 다르잖아요. 모습도 다르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종도 아마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의 유자가 절대 강북에 가서 탱자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 사전을 막 뒤져봤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는가? 설명이 막 여러 가지인데요. 사실은 다 믿을 만한 건 못 되고요. 어떤 사람 설명이 제일 그래도 그럴듯하더라고요. 강남의 유자가 강북에 가면 자라진 않잖아요. 날씨, 기후 때문에. 그래서 강북에 가면은 탱자나무에 접을 붙여서 유자를 기른대요. 중국에서 얘기죠. 중국에서. 그래서 강남의 유자가
뭐 강국에 가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 믿어지지는 않아요. 어쨌든 뭐 이 말은 오히려 이제 비유적으로 쓴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말의 의미는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현실이 바뀌면은 동일한 것이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같은 말도 그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미나 효과를 지닌다라는 이런 얘기는 우리가 뭐 흔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비춰본다면은 서부개척 정신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 그야말로 그 처녀시대죠. 황무지 이런 것을 개척할 때는 사실 굉장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을 모르고 총 하나만 들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우리의 사회 현실 자체가 병든 현실이 되면 이 사회 자체가 만약 병들어 있는 현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 사회 자체를 더욱더 병들게 만들고요. 심지어 우리 자신의 병도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 갔어요. 대학교 졸업을 하고 쫄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철학을 했는데 너무 이제 군대 들어가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열심히 해버렸던 거예요. 군대 생활을. 그래서 아주 모범 사병이 됐습니다. 중대장 눈에 띄어가지고요. 나중에는 내가 내무반장까지 됐어요. 부하가 한 40명이 생겼던 거죠. 사병 출신이 내무반장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중대장 눈에 띄어가지고 내무반장이 됐으니까 쉽게 말하자면 군대 사회에서는 내가 출세한 셈이죠. 그래서 아주 내무반장으로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뭐 그야말로 기합을 줘야 될 때는 정말 확실하게 기합을 주고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창피합니다만은. 그래서 내부반의 기강을 이제 바로잡고 우리 중대 내부반이 뭐 단체 시합에 나가서 1등 하도록 항상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우수 내무반장으로서 포상을 받기도 했고요. 우리 내부반원들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서로 우리는 나중에 이 군대를 나와서도 서로 만나서 평생 우리들 사이의 우정을 잊지 말자. 이제 맹세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제가 제대가 되어서요. 이제 부대에 영문이라 그러죠. 이제 군문을 딱 나오니까 냄새가 달라진 거예요. 공기의 냄새가. 이쪽의 공기 냄새하고 저쪽의 공기 냄새가 다르. 마치 봄이 되면 왜 아주 향긋한 그런 냄새가 봄에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때처럼 그런 향긋한 냄새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불현듯 온몸이 막 졸리고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내무반장을 했기 때문에 아주 나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군문을 딱 나오면서 또 몸이 으실으실 춥고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집에 도착해가지고 한 사흘 밤인가 거의 일주일간 이제 알아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어났는데요. 딱 깨어나니까 드디어 이런 생각이 내가 그동안 병들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뒤로 군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군대에서 우리가 헤어져도 우리는 절대 헤어지지 말자 하면서 그야말로 맹세를 했던 전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때까지 군대 제대해서 군대 내부만의 성원들을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말하자면 내가 열심히 하면서 군대를 더욱더 강화시켜줬고요. 나 자신도 완전히 군인답게 만들어서 인간을 완전히 병든 인간이 되어버렸던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군대 가 있는
젊은이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인데 지금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때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군대가 많이 민주화되고 평등한 사회가 되어서 좀 좋아졌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절에 군대는 정말로 폭력과 뭐 이런 것들이 난무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계책 정신도 현실이 병든 사회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이 병든 현실을 더욱더 강화시켜 줄 뿐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현실 자체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첫 번째 비판입니다. 그 뒤에 한번 좀 계속 읽어볼까요? 예. 네. 서구개척 정신도 미국의 서구개척 시대에는 아름다운 사상이었습니다. 황폐한 광야, 무엇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끝없는 대지를 총한자루 곡괭이 하나 들고 달려가는 호쾌한 카우보이는 낭만적이기도 하고 숭고하게도 보입니다. 이 카우보이가 미국의 원주민 인디언을 무참히 학살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만 한다면 감동할 만합니다. 네. 가로 속에 원주민 학살, 그건 잊어버리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현실 자체가 병들어 있어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마치 지금 우리나라 현실처럼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런 병든 현실이 더욱더 강화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현실 자체를 고발하고 변혁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우리 병든 현실이라면은 이 현실 자체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유사한 그 생각 하나 할 수 있는데요. 소위 그 유교의 정명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명. 바를 정자, 이를 명자. 올바른 이름. 이름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 바르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뭐, 예로서 자주 들고 있는 게 임금은 임금답게. 그죠?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뭐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런 얘기인데요. 그 자체 굉장히 아름다운 말인 것 같아요. 만약 이런 말이 우리 자유롭고 평등하고 또 상호적인 이런 사회, 정의로운 사회에서 적용이 된다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말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각자가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본분을 다한다면은 서로 협력이 되어서 그야말로 사회 전체가 아주 발전하게 될 것 같아요. 행복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렇지 않고 봉건적인 사회처럼 불평등한 그런 사회라면은 그래서 임금과 신하, 백성의 차별이 존재하고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는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그런 사회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이때는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라고 얘기한다면은 봉건적인 이런 불평등한 질서, 불공정한 질서를 더욱더 강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먼저 봉건적인 질서, 불평등한 사회를 이렇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동일한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시대와 현실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플라톤의 사상 같은 경우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철학자니까 그런데요. 철학자가 나라를 통치하는 사회라고 한다면은 우리 철학자 같은 사람은 정말 이렇게 사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플라톤은 거의 노예제적인 이런 사회, 시민과 노예들이 구분되어 있었던 이런 사회에서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는 노예제 사회를 강화시키는 결과에 지나지 않았죠. 근데 그런 플라톤의 사상을 그 시대 맥락과 뚝 떼어내서, 그죠? 완전히 일반화시켜가지고, 우리 시대, 이런 시대에 적용시킨다면은 아주 바람직한 사상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 사로잡혀서는 안 되고 그것이 적용되는 현실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중요하다. 항상 역사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그야말로 말만 사로잡혀가지고요. 말이 아름다우면 위대한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서부개척 사상, 김남도 교수처럼 이런 열정과 도전 정신도 말은 아름답습니다만은 그것이 적용되는 현실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제 얘기였습니다. 그게 이제 한 가지 비판이고요. 그 뒤에 얘기는 정명사상 얘기가 나오는데 방금 제가 말로 설명을 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했었죠. 이 서부개척 사상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사실 원래는 이 4강에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4강을 쓰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앞에 쓸 때는 얘기를 더 많이 하느라고 그 다음에 5강 앞에 이제 덧붙여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5강 제1절에 나온 얘기니까요. 이제 그 얘기를 5강 1절을 이제 보면서 그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이제 5강 1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5강 1절. 마음 치유로서의 힐링 말씀이십니다. 예, 마음 치유로서 힐링. 잘 지내고 있겠죠. 벌써 5강째군요. 이번 강의에서는 힐링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두 번째 문, 힐링 열풍, 왜 위로가 필요해졌을까라는 물음에 대답하려 합니다. 우선 위로라는 말이 눈에 띄입니다. 청년들은 힐링은 곧 위로라고 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힐링을 과연 위로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김남도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김남도가 주장하는 것은 개척 정신이고 박정희 시대 하면 된다는 정신과 같은 겁니다. 그는 지금 시대의 청년들에게 이런 개척 정신이 약화되었다고 봅니다. 그는 청년들이 개척 정신을 다시 강화하려고 하죠. 예, 김남도 그 교수의 책은 한편으로는 서부 개척 정신을 강조하면서 어느 날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려고 하고 있어요. 서부 개척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강한, 그죠? 도전 정신과 강한 어떤 이 열정을 가지고 하면은 안 되는 게 없다라는 게 기본 정신이죠. 근데 어느 날 우리 많은 청년들이 지금 좌절해서 비탄에 빠지고 있어요. 김남도 선생은, 교수는 뭐라고 했냐면은 왜 그렇게 됐는가? 그거는 자아가 약화됐기 때문이 아니냐. 그죠? 열정이 사라졌고, 그죠? 과거보다는. 또 도전의식이 사라졌다. 약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가 약화됐기 때문에 현실에서 성공 또는 승리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패한 청년들, 좌절한 청년들을 이제 김남도 교수는 위로하려고 하는 거죠. 위로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위로를 한다든가 친구가 친구에게 위로할 때 위로한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되나요? 공감. 네, 첫째 공감을 해줘야 되죠. 이 말이 참 옳다. 그리고 이제 껴안아야 되죠. 그죠? 같이 이제 눈물을 흘려줘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그냥 껴안고만 있으면 됩니까? 등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그죠? 걱정하지 마. 그죠? 한 번 더 하면은, 이번에는 될 거야. 그죠? 한 번만 더 하면 이번에는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다시 힘을 내고, 열정을 좀 더 높이고, 도전 정신을 더 확장해서 한번 다시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꾸 등을 두들겨 주는 거죠. 그렇게, 위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위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약한 자아를 북돋아줘서 강한 자아로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위로한다는 것은 결국 개척 정신에 정반대인 거죠.
개적 정신이 강한 자아를 가지고 세상에 도전하라라는 얘기고요. 이제 실패한 사람 보고는 너는 약한 자아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자아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개적 정신이나 위로한다는 얘기는 개적 정신이 있으니까 위로를 하는 거고요. 위로를 한다는 것은 개적 정신을 더 북돋는다라는 그런 얘기죠. 근데 만약에 위로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등을 이렇게 안아주고 등을 막 두들겨주고 한 번만 더 하면 너는 할 수 있어. 그죠? 한 번만 더 하면 돼. 예? 다시 한 번 해봐.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책을 써야죠. 예? 책을 써야죠. 네, 그거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요즘 힐링과 관련해 나오는 많은 심리학 책도 이와 유사합니다. 이런 책의 내용은 대부분 상담 심리학 네, 요즘 이런 힐링, 위로를 위한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대체로 이런 책들은 이름이 뭡니까? 심리자가 붙어요. 심리. 무슨 심리, 무슨 심리, 뭐 해가지고 되게 내용 보면은 그렇게 위로하는 그런 글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죠. 상담 심리학의 기본 입장은 사람들이 자아가 붕괴되었다는 것이죠. 이 자아를 다시 강화해 현실에 적응시켜야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 지금 시대 개척 정신이 약화되고 자아가 붕괴되었을까요? 김남도나 심리학 책들은 현실 속에서 심한 좌절, 과거보다 더 큰 좌절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자아의 약화나 붕괴가 일어났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김남도나 상담 심리학 책들은 그 이상 깊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아의 약화나 붕괴가 왜 이 시대에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런 시대적 현실에 대해 분석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시대가 IMF를 겪은 이후 금융위기가 지속되는 위기 상황이며 사회적 양극화와 비정규직이 확산되면서 청년들과 사람들의 삶이 불안해졌다는 사실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실이 자아의 약화와 붕괴의 원인이 아닐까요? 예. 사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현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니냐 상황이. 그죠? 물론 한두 명의 청년은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청년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이런 경우에 아무리 위로한다고 한들 되겠느냐는 거죠. 더군다나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위로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대체로 어디로 나가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대충 자기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기르죠. 처음에는 위로를 합니다. 점수가 나빠지면은 아니야, 너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북돋아 줍니다만은 그래도 계속 점수가 나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강제로 학원을 보내죠. 학원을 보내고 또는 이제 내기를 걸죠. 너 이제 10점 올라가면은 10,000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채찍을 들죠. 채찍을 들다가 이제 나중에 심화되면은 너는 그것도 못하니 이제 폭언과 비하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청년들과 부모들 사이에서 대화가 안 잘 돼요. 근데 사실 똑같아요. 위로한다는 얘기나, 그죠? 채찍질을 쓴다든가, 뭐, 사탕을 준다든가, 다 같은 거예요. 자아를 강화시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죠? 방법은 뭐, 매질을 하기 쓰고, 사탕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공감을 해 보이는 위로를 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다 똑같은 방법인데, 그런 방법을 아무리 쓴다 한들, 우리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죠. 요즘 또 우리가 보면 우리 많은 청년들이 이제 가상투자, 뭐 가상화폐 투자 이런 데 이제 빠지는데요. 그렇게 빠진다는 것은 우리 현실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사실 우리 시대가 일반적으로 투기의 시대고요. 모든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투기에 빠져 있는데 그게 우리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현실에서는 단순한 위로만 가지고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있다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조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병든 현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관심합니다. 어떻든 현실은 현실적이고 그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 남아있는 길은 개척 정신과 자아의 힘을 다시 강화하여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요. 어떻게 이 정신과 자아를 강화할 수 있나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그들은 위로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현실에서 좌절 때문에 겪는 상처에 대해 공감을 보여주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던지며 힘내라고 격려해 줍니다. 이런 위로를 통해 힐링이 되고 자아가 강화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위로라기보다는 차라리 책찍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병든 현실에 책임을 물어봐야 소용없다고 체념하면서 이들은 현실에 좌절하는 청년들 자신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너무 빨리 절망하는 것 아니야. 남들은 다 견디는데 넌 왜 그러니? 어디 힘을 더 내봐. 이런 식의 위안은 따뜻하기는 하지만 분명히 책찍질이라 하겠습니다. 목표는 정해졌습니다. 자아를 강화하여 현실에 적응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따뜻한 위로를 통해 격려합니다. 만일 이런 위로가 통하지 않을 때는 어떨까요? 그때는 위로하는 방식이 점차 무서워지겠죠. 책찍질은 더욱 강하게 되고 끝내는 폭력을 행사하게 될 겁니다. 네. 자, 요것이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김남도 그 교수의 주장, 뭐 개척 정신이라든가 위로라든가 이런 것들 결국 자아를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인데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현실이 좀 공정하고 또 현실이 합리적인 현실이라면은 그런 얘기가 물론 옳습니다. 그러나 현실 자체가 부조리하고 현실 자체가 불공정하고 이런 사회에서 먼저 이런 현실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문제가 되는 그런 주장이다. 뭐 이런 비판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청년들이 미리 답을 나한테 제시했습니다. 힐링보다는 원인 치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잘 물었던 것 같아요. 대다 청년들이 생각한 것처럼 원인 치료가 먼저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김남도 교수 책은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원래 5강의 가장 핵심적인 그 주제는 두 번째 책, 해민, 불교 스님인 해민의 책에 대한 이제 비판입니다. 이 해민의 책은 소위 이제 불교적 지혜를 얘기하는 그런 책인데요. 요즘 보면은 이런 불교적 지혜를 언급하는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대개 보면은 소위 우리가 근대적 덕목이다라고 하는 그런 덕목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대적 덕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학교에서 배운 기본적인 덕목이 뭐예요? 성실하고 근면하게 노력하라. 그죠? 절약하고 사치하지 마라. 그죠? 그리고 뭐 열심히 노력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주장은 이제 대체로 반대예요. 차라리 우리가 게으르게 살면 어떡하고, 우리 너무 열심히 살았다. 좀 게으르게 살자. 그죠? 또는 욕망을 우리가 버리자. 욕망을 모든 것을 포기해보자. 이런 주장이죠. 대체로 우리는 불교적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지혜들에 대해서도 한편으로는 공감이 가요. 그죠? 공감이 갑니다. 또 한편은 그러나 막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강의 제5강에서는 그런 이제 불교적 지혜 자체를 문제로 삼으려고 합니다만은 이제 시간이 딱 쉬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간 쉬었다가 이어서 또 시작하도록 하죠.